네, 지난 시간에 이어 대뇌 기능 편제화라는 큰 주제 하에서 우리 주의 기능, 그리고 시지각 기능, 그리고 언어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에 읽었던 한 줄 요약이고요. 자, 언어 기능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요 그림은 좌방구예요. 좌방구. 죄송합니다. 우방구예요. 우방구.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이라고 소위 언어 중추라고 부르는 두 영역은 좌방구에 있다 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언어 기능 편제화로 얘기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려증도 각각 봤었는데, 지금 이게 우방구예요. 우방구에는 언어 중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방구, 지금 여기에 이마 쪽이고 여기 이제 뒤토성 쪽이 될 텐데, 우방구에 좌방구에 해당하는 브로카 영역, 좌방구에 해당하는 베르니케 영역이 있는데, 이 사이에도 이렇게 지금 활골다발이라고 줄무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부위에서 이쪽 부위로 축삭들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지금 줄무늬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좌방구의 브로카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 이름 여기 아래 전두이랑이라 했어요. 아래쪽에 있다. 전두. 이 정도 전두엽 중에서도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주름지지 않는 부분, 이랑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놨는데, 이 부분. 그리고 좌방구의 베르니케 영역이 해당하는 이 부분. 아래가 아니고 위쪽이다. 어디? 척두 쪽에서 아래가 아니고 위쪽이다. 그리고 척두에 있는 마찬가지 주름지지 않은 이랑이다. 요 부분이 이제 좌방구의 베르니케 영역에 해당하는데, 언어 기능 중에서 이 부위는 여기 나와 있듯이 운율에 중요한 기능을 해요. 달리 얘기하자면은 오른쪽 내 이 두 부위는 운율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우리 언어 안에도 운율이 있죠. 즉 달리 얘기하면은 말의 색깔,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위와 관련해서 이 우방구에 있는 이 두 부위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언어 기능이 전적으로 좌방구에만 다 할당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중에서 언어의 운율과 관련된 그 말의 색깔, 달리 하면 뉘앙스와 관련된, 또 달리 표현하면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정서, 느낌과 관련해서는 우방구가 기능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바로 언어에 있어서 그런 뉘앙스와 관련된 느낌, 정서와 관련된 기능은 우방구에 편자되어 있다. 우방구가 좌방구가 더 우세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그림 보시면, 요 보기 전에 하나 설명할까요? 만약에 좌방구의 베르니케 영역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망가졌다. 그럼 이 부분은 운율의 베르니케 영역이 언어 이해에 관련됐죠. 단어 재인, 또는 감각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언어 속에 담고 있는 뉘앙스의 이해에 관련되고, 이 부분은 좌방구의 브로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우방구 이 부분은 브로카는 언어 생성, 즉 스피치 구어의 생성, 언어 표현에 관련했는데, 이 부위는 운율과 관련된, 언어에 있는 뉘앙스와 관련된 표현에 관련되고 또 관련되겠죠. 대응되어지는 위치니까. 그런데 이거는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정서, 뉘앙스, 느낌의 중요한 부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망가졌다 하게 되면은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그 느낌, 뉘앙스, 정서를 구별하지 못하겠죠. 이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 참 잘하십니다 하고, 당신 참 잘하십니다 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죠? 그 안에 뉘앙스가 뭐예요? 후자는 잘한다는 뜻이 아니죠. 반어법으로 비꼬아서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이 망가졌다면 그 둘 차이를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를 음색, 말 소리 속에 있는, 이 경우에는 이제 말이 될 텐데, 음색, 말 속에 있는 색깔, 느낌, 정서를 구별하지 못한다 해서 음색 인식 불능증이라 그래요.
불능증. 반면에 우리 그죠? 베르니케 영역이 만약에 망가졌다 하면은 이거는 베르니케 실어증 해서 뭐 더 제너럴하게 브로카 실어증까지 다 합쳐서 전 제너럴하게 하면은 뭐 언어 실어증 중에 언어 이해와 관련해서 즉 뭐 감각성 실어증, 뭐 수용성 실어증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수용성 리셉티브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도 얘기하고 베르니케 우리 보셨듯이 뭐 아주 유창하게 얘기하니까 유창성 실어증 뭐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올리버 섹스 이분이 쓴 것들인데 많은 사례들을 모아놨고 바로 신경심리학. 물론 이 안에 실험신경심리학, 임상뿐만 아니라 이 둘 다가 포함되어 있고 실험신경심리학은 우리 이 강의 주 제목인 것처럼 인지신경과학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에 대한 사례들을 한 24가지 정도 그렇게 모아놨어요. 벌써 이미 우리 앞차시에서의 한 내용 중에 이 올리버 섹스 이분이 얘기한 내용이라든지 이 책에서 나온 사례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벌써 몇 번 드렸을 겁니다. 이분이 최근에 근년에 한 2년 전, 한 3년 전,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앞에서 얼굴인식 불능증 봤었죠. 얼굴인식 불능증. 이 지금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이 타이틀이 여기 안에 나오는 24가지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바로 얼굴인식 불능증, 불능증 사례를 다루고 있는 그 사례 제목을 이 책의 제목으로 이제 삼아서 출판한 거예요. 여기에 아내를 못 착각한 이 남자, 이 주인공이 바로 얼굴인식 불능증이에요. 이제 뇌졸중이 바로 얼굴인식과 관련된 방추형이랑 그 부분에서 서서히 일어나면서 그죠? 아내 얼굴을 못 알아봐서 그걸 자꾸 모자로 착각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죠. 근데 이 올리버 섹스 이분이 바로 얼굴인식 불능증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안구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종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뭐 만성적으로 쭉 진행되다가 오랜 기간 동안 결국 이제 전이 되고 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뭐 연세도 많으세요. 예, 그런 내용이다. 여기에 나오는 사례 중에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사례가 있어. 거기에 보면은 두 부류의 언어와 관련된 장애를 안고 있는 환자들이 출연해요. 언어상실증.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르니케 영역의 손상으로 언어의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음색일식 불능증은 베르니케 좌방구의 베르니케 영역에 해당하는 우방구의 아까 위측두 일항에 문제가 있어서 그 언어 속에 있는 느낌, 그 색깔, 정서, 뉘앙스를 구별 못해요. 그래서 음색일식 불능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모여서 홀에 이렇게 휴게실에 모여서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지금 이제 의사들, 이제 올리브 섹스하고 그 간호사들하고 직원들하고 다 모여 있는 거죠. 소위 여러분이나 저처럼 정상이라는 사람들하고, 그죠? 언어 기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각각 좌방구에, 각각 우방구에, 그죠? 베르니케 영역에 위측두량에 손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연설을 들어요. 그런데 그 책 읽어보면 이제 익명으로 이제 소개하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 안 됐습니다만 읽어보면은 누군지 알 수 있는 대통령이야. 뭐 미남 배우, 뭐 목소리가 매력적인 그런 대통령. 미남 배우 대통령 중에 미남 배우 대통령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영화 배우 출신의 대통령은. 대통령들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뭐 어느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각 대통령마다 그렇게 뭐 장점이랄까 그죠? 다른 대통령보다 좀 더 이렇게 주목되어진 부분인데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명연설가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나 봐요.
뭐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특히 유명할 테고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도 뭐 그렇다고 하죠. 근데 연설을 해요. 하는데 소위 저나 여러분 같은 정상인들은 어련히 그 대통령 연설에 감동을 받아요. 감명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언어성 실정 환자, 즉 베레니케 영역에 문제가 있는 이분들이랑 음색인식 불능증이 있는 이분들은 각각 다 반응이 달라요. 이걸 통해서 결국 언어 기능과 관련된 좌우반구의 차이, 기능 편차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정상인들의 언어 생활이라든지 그 언어가 대표하는 우리의 의식의 내용이나 상태란 것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결론은 우리는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완전성이나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뭐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니라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뭐가 진화라는 이러한 과정은 그 안에 있는 자연 선택의 이 메커니즘은 완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옮기는 이 번식에 효율적이냐를 중심으로 작동되어지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스스로 속인다 할까요? 뭐 남도 속이고 우리도 속이고 그럼 무의식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소위 얘기해서 거짓말쟁이가 생존에 효율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론을 바탕으로 뇌 기능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정상인의 반응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르고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에 그죠? 가장 흔한 거짓말은 누구?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대해서 갖고 있는 언어화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것은 결국 이제 의식 수준 아래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죠 뭐 의식이 확장되고 뭐 깊이가 있더라도 결국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은 비의식적인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당연히 많고 적든 있을 테고 그 양이 얼마인지도 무의식이니까 비의식이니까 모르죠. 근데 그 부분은 비언어적 처리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의식화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그 이 비언어적 처리 제가 얘기하다가 이제 뭘 얘기했는지 잠시 잊어버렸는데 이제 니체의 그 말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런 비의식적인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그러한 어떤 소위 거짓말이라는 그런 것이 바로 그죠? 무의식 중에 우리를 그렇게 의식의 내용 아까 지난번에 우리 그 빙산의 일각 표현했었죠. 보이지 않는 수면 밑에 그 부분이 그죠?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의식 부분의 사고와 생각, 행동을 늘 영향을 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소위 의식의 내용들이 이렇게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서 수면 위에 떠오른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대통령성이라는 이 사례 안에서 이 환자들과 소위 정상인들 간의 그러한 반응, 언어 연설, 대동 연설, 즉 언어 기능과 관련된 그런 반응 차이를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 제가 좀 요약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책에 있는 것들 그대로 다 옮겼어요. 점점점 부분 한 부분 그 부분 좀 생략했는데 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보기에는 흥미롭고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라고 올려놓은 것이고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은 제가 좀 밑줄을 그어놨어요. 밑줄 그었지만 좀 짧게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속이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속는다. 이것이 좀 전에 그 올리버 섹스가 이 사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우리에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속이려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속는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속고 뭐 달리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뭐 소위 우리가 흔히 하는 속는다, 속인다 그런 의미가 아닌 그런 이런 것들이 생존에 효율적이다. 아까 이렇게 진화 생물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본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죠? 그
고뇌와 갈등과 어떤 그런 불안 긴장 때문에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좀 보고 싶지 않은 부분, 뭐 추한 부분, 거짓된 부분을 속인다, 뭐 이렇게도 달리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생존, 살아남는 데 효율적이다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과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만, 자 다시 돌아갔어요. 텔레비전에서 언제 봐도 매력적인 배우 출신의 대통령이 능숙한 말솜씨와 성우 뺨치는 매력적인 목소리로 멋들어지게 연설하는 것을 시청하면서, 이게 소위 연설하는 대통령이나 그죠, 그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소위 여러분이나 저처럼 정상인들이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이요. 정상인들은 늘 그렇듯 감동적이라고 했고, 언어 상실증 환자들은 파한대소했다. 음색 인식 불능증 환자들은 설득력이 없고 문장이 엉망이고 조리도 없고 머리가 돌았거나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했다. 음색 인식 불능증 환자들은 언어 속에 있는 그 느낌, 뉘앙스, 정서를 구별 못하니까 왼쪽에 있는 뇌를 가지고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적절한 단어를 쓰는지, 앞뒤가 그죠, 맥락이 맞는지 이런 것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대통령 영성을 들었을 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문장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앞뒤 조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았나? 도대체 뭔 얘기를 하냐? 뭔가 숨기고 있다 얘기를 하고, 언어 상실증 환자들은 언어 속에 있는 뉘앙스, 느낌, 정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좌반구에 있는 베르니케 형님이 한 거예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개그를 하고 있다. 코미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각을 해요. 이러다 이제 대뇌 기능의 언어 기능과 관련해서 기능 편제와 관련된 이제 현상인데, 뒤에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2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옮겨놓은 걸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언어 상실증은 이 경우에 베르니케 실증을 얘기합니다. 왼쪽 척두엽, 좌반구죠. 척두엽의 장애가 원인인데 바로 베르니케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음색인식 불능증은 오른쪽 척두엽의 장애를 한다. 우리 아까 앞에 봤던 그 부위예요. 언어 상실증 경우에는 말의 가락은 알아듣지만, 왜? 왼쪽은 망가졌고 오른쪽은 멀쩡하니까 오른쪽을 통해서 그 음색을 듣는단 말이에요. 말의 가락은 알아듣지만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베르니케 영역이 word recognition, 그죠? 단어 인식, 언어 이해라 그랬죠? 음색 인식 불능증의 경우에는 문장과 어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지만, 왜? 왼쪽 멀쩡하니까요. 하지만 목소리에 담긴 희노애락, 즉 정서, 뉘앙스는 판단할 수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척두엽 부위가 망가졌으니까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한 판단이 뭐예요? 결국 대통령 연설이 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헛소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정상인들은 뭐라 해요? 성우 뺨치고 능숙한 말솜씨, 멋들지 목소리, 늘 우리는 그렇듯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정상인들은 마음속 어딘가에 속고 싶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잘 속아 넘어간다 라고 이 사례에서 올리버 섹스가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써요. 자, 이것이 언어 기능과 관련해서 기능 편제와도 살펴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정상인들의 의식적인, 즉 언어화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의식화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연구할 때 언어를 연구를 하게 돼요. 언어가 의식을 연구하는 이제 윈도우가 되기도 하는데, 바로 우리의 의식 상태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니체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는 가장 흔한 거짓말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의식상에 갖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도 실제가 아니고 거짓투성이가 많다는 거죠. 과대평가됐거나 오히려 과소평가되어서 우리가 우울해하고 절망해하고 좌절해하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교만해하고 과대평가되어서 교만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죠? 좌절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걸 보면은,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실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거짓되게 하니까, 실제와 다르면은 너무 과소할 수도 있고, 과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뭐 평상시에 늘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실제와 달리 과소평가해서 우울해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앞 시간에 뭐 불교의 그런 핵심 사상 얘기를 했었는데, 불교의 핵심 사상이 바로 우리가 의식화되어져 있는 내 자아에 대한 내용, 즉 정체성, 즉 그때는 내러티브, 즉 쭉 현재, 미래, 과거에서 쭉 연결되어져 있고 내가 의식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갖춰진 그 자아, 즉 그걸 이제 서사적 자아라는데, 이런 것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고 병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바로 불교 사상의 핵심이고, 바로 그런 것들을, 그죠? 무지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내고, 소위 그것이 나의 전부고 올바른 자아라고 그 생각했던 것을 바로 벗어버리는 무아, 이런 것들이 바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뭐 이제 언어 기능 편자 얘기하고, 그죠? 언어 상실증, 음성 인식 불능증 얘기하면서 정상인의 경우는 의식의 내용 얘기하다가 이렇게 불교 사상까지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뭐 다 맥락이 통하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인지신경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그러한 철학적인 내용, 그죠? 우리 그런 시그니피컨스, 의미를 가져주는 내용의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뒤에 불교 사상까지 얘기한 것들, 제가 지금 불교 사상 얘기한 것도 제가 뭐 불교에 대해서 뭐 조예가 있거나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뇌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책들 속에서 그랬죠.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좀 뇌를 매개해서 여러 부분에 다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하나 뭐 뇌가, 그죠? 세상과 인간 이해를 들어보는 하나의 윈도우가 됐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예,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자, 그 다음. 정서기능의 편제화예요. 정서의 기능 편제화,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네요. 정서의 기능 편제화. 자,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어느 쪽 사진이, A, B 사진 중에 어느 쪽 사진이 더 미소 짓는 같이 보여요. 물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분을, 그죠? 무표정한 사진을 하나 찍고 반을 나누고, 이게 지금 무표정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환하게 미소 짓는 걸 찍은 다음에 똑같이 반을 나눠서 이렇게 엇갈리게 겹쳐 놓은 거예요. 그러면 A 사진이 더 미소 짓는 것 같아요? B 사진이 더 미소 짓는 것 같아요? A 사진이 더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 주의 기능의 편제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주의 기능의 편제 같은 경우에 또 앞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어디까지 갔죠? 넘어갔나?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네요. 예. 죄송해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제가 뒤에 요 얼굴 사진 다음에 나오는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 그림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 뇌 그림이 아까 앞에 강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주의 요거는 제가 엉터리 얘기했고 이거는 제외하고요. 이렇게 느껴져. 왜? 뒤에 그림에서 얘기하겠지만, 그죠? 이 좌우 방구의, 그죠? 정서 지각에 있어서 기능이 편제화되어 있어요. 아까 주의 기능, 언어 기능 각각 살펴봤습니다. 지금 정서 기능, 지각이 있어.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좌우 기능, 좌우 방구가 편제화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요거는 지각과 관련된 거예요. 딱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미소 짓는 것 같으냐? A번이에요. 자, A번 왼쪽이 웃는 것, B번 오른쪽이 웃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행복해 보이는가? 당신의 대답을 통해 당신의 뇌방구 중 어느 것이 정서 표현을 해석하는. 이때는 표현이 그거 아니에요? 이 지금 사진상에 나타나는 정서 표현을 해석하는데 결국 이제 지각에 해당하는 거죠. 더 지배적인가, 더 전문적인가,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느냐, 즉 편제화되어 있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이에요. 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요거부터 먼저 보시죠. 이게 임하고 이게 뒤통수예요. 오른쪽, 왼쪽. 이거 좌라고 써요.
좌라고 써야 되는데. 예. 우방구가 정서에 더 우세해요. 뭐? 정서를 지각할 때. 정서를 지각할 때는 우방구가 더 우세해요. 그래서 대척집에 우리 배웠죠. 대척집에. 예. 지각이든 운동이든, 그죠? 뇌와는 오른쪽 왼쪽이 교차된다. 지금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시야가 있다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정서에 관한 정보가 우방구 쪽으로 들어오는데 좌방구보다는 우방구 쪽이 정서의 지각에 대해서 더 우세함으로 이쪽 부분에서 표현되는 정서를 더 민감하게 영향받고 그걸 우선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죠? 지금 뇌 입장에서 보면은 뇌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쪽 정보는 이렇게 대척집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들어갈 때 이쪽 웃는 미소는 좌방구로 들어가요. 그 좌방구는 우방구보다 정서를 지각함에 있어서 우세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방구는 정서 지각에서 우세하니까 이 미소 짓는 이것이 들어가서 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우방구가 더 많이 관여해서 A번이 더 미소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 정서 기능의 편조예요. 자, 또 좀 치우고 하죠. 자, 그런데 또 이 정서의 뇌방구 편자에 관해서 또 가설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이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가설이 있는데 요건 지금 지각과 관련된 거죠. 지각과 관련된 거. 자, 정서의 뇌방구 편자에 관한 두 가설이에요. 요거 지각 관련된 것이고 요건 뭐냐면은 표현과 관련해서 우방구는 부정적 정서 표현에 더 우세하고 좌방구는 긍정적 정서 표현에 더 우세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우방구가 더욱더 좌방구에 비해서 활성화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뇌를 찍어봐도 뭐 그렇게 알 수 있겠지만 또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울증 환자들한테 뭔가 인지적 과제를 내줘요. 뭐 논리를 이렇게 추론해서 판단을 한다든지 뭐 계산 문제를 내다든지 하면 우리가 뭐 곰곰이 생각할 때는 뭐 턱을 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갸웃갸웃 하고 눈을 이렇게 눈동자를 돌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한 인지 과제를 내면은 곰곰이 생각할 때 눈동자가 그죠? 이제 눈동자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향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자, 여기 까만 거 이제 까만 눈동자 없이 이렇게 향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것도 대척지배죠. 그죠? 눈동자의 움직임도 또 지금 대척지배, 눈알을 움직이는 이 근육들이 오른쪽 뇌에서 대척지배 되니까 예, 이쪽 왼쪽 방향을 움직일 때는 오른쪽 뇌가, 오른쪽 방향을 할 때는 왼쪽 뇌가 그렇게 관여하는데 우울증 환자한테 그런 인지적 과제를 내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 눈을 이렇게 굴려서 뭔가 이렇게 응시할 때 좌측으로 응시하는 경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우측으로 향하는 경향성이 높아요. 지금 여기 새까만 건 제가 눈동자를 표현한 거예요. 눈알이 우측으로 향하는 경향성이 높아요. 이걸 통해서 우울증 환자들은 우방구가 좌방구보다 상대적으로 활동이 많고 활성이 높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방구의 정서에 있어서 부정적인 정서하고도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의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식할 때 그죠? 그런 부분들은 또 그죠? 우방구의 정서 우세성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인식하고 그것을 또 과대평가할 수 있겠죠. 바로 앞에서 과대평가 얘기했는데 더 악순환을 그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에 있어서 긍정적 정서는 좌방구, 우방구는 부정적 정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정서의 인식은 우방구가 좌방구보다 더 잘한다. 우방구가 좌방구보다 더 잘한다. 한편 정서의 표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경우는 좌방구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우방구가 더 활동적이다.
그리고 언어 기능에 있어서 언어 기능에 있어 언어의 문법적 이해와 표현에 중요한 내부위들은 좌반구에 위치한 한편, 바로 베르니케 브로카 언어 중추라고 얘기하는 그 두 부위를 얘기합니다. 오른쪽 우반구에 있는 그런 언어의 뉘앙스 이해나 표현, 그 부분은 언어 중추라고 일컫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언어 중추 얘기하면은 좌반구의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언어의 뉘앙스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중요한 내부들은 우반구에 위치한다 해서 아까 대통령 연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언어 기능 편제와 관련해서 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우리 시각계에서 봐야 될 내용 같은데, 이제 요 시각계 관련해서 이미 우리 봤습니다. 요 그림 봤는데, 요 그림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배경 지식 얘기하고, 좀 전에 봤던 언어 기능의 좌우 기능 편제와 특히 이제 그 언어 중추, 그죠? 언어 이해하고 표현하는 그거 배경 지식으로 해서 뒤에 요 슬라이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 해야 돼요. 자, 요렇게 중심화, 여기가 이제 맹점이 되겠죠. 시신경들이 지나가고 혈관이 나오고 빠져나가고, 그 중심화는 약간 코에서 바깥쪽으로, 중심화에서 약간 안쪽으로 한 15도 정도, 18도 정도 코에 가깝게 여기 이제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반, 이쪽 반. 그래서 안구의 망막이 있어서 오른쪽, 왼쪽 절반은 왼쪽 절반으로부터의 시신경 연결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왼쪽은 이렇게 들어가고 건너편의 끝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쪽 절반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그런 신경 경로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시상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가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시신경이 교차한다는 데 시교차로 얘기를 해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교차되는 것이 한 50대 50 정도 이렇게 교차가 돼요. 눈이 옆에 보이는 토끼나 그죠? 물고기, 뭐 광어 같은 게 또 위에 붙어 있지만, 그죠? 가자미나 넙치 같은 게 붙어 있지만, 그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선들은 옆에 붙어 있죠. 이런 녀석들은 토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교차야. 50대 50이 아니라 그냥 이쪽은 다 이쪽으로, 이쪽은 다 이쪽으로 이렇게 교차를 해요. 제가 오른쪽 왼쪽 이게 금방 여자분들은 오른쪽 왼쪽이 잘 되죠. 남자들은 이쪽 저쪽이 잘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여자 남자의 뇌 차이와 관련되는데, 제가 오른쪽 왼쪽 하려면 또 한번 계산해야 되었어. 그래서 이쪽 저쪽에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50대 50 이런 식으로 교차하고 눈이 옆에 붙어 있을수록 그죠? 많이 교차된다 이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후두엽에 있는 1차 시각 비질로 이렇게 신경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 시상에서 한번 시냅스하고 이렇게 가게 되죠. 1차 시각 비질로. 자, 다음 그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요. 그 여기 보면은 이게 시야예요. 시야. 비주얼 여기 나오네요. 비주얼 필드. 시야를 반으로 나눠서 날 코를 중심에서 반을 딱 나눠서 이거는 우시야가 돼 있죠. 좌시야. 오른쪽 시야, 왼쪽 시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시야는 이 망막의 왼쪽 절반에, 왜? 렌즈를 통해서 들어갈 때 상하 좌우가 다 역전된다 얘기했죠. 들어가고 그것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하는데, 노란색으로 표현한 요 부분, 그 신경절 섬유의 축삭이 이렇게 가서는 여기는 교차하지 않고 그대로 시상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 편은 이렇게 해서 교차를 해요. 건너오죠. 그것이 시상에서 한번 시냅스하고 1차 시각 비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 이렇게 일치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야에서 바깥 환경, 그러니까 환경에서의 오른편은 어디? 왼쪽 1차 시각 비질로 들어가고, 오른쪽은 그죠? 왼쪽은 오른쪽 1차 시각 비질로 들어가요. 이것도 이렇게 그죠? 왼쪽 시야는 망막의 오른쪽 절반에 이렇게 투사되고, 왜? 렌즈에서 상하 좌우가 다 역전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요 부분 건너가지 않고 시상까지 가고 시상에서 시냅스 한 다음에 1차 시각 피질 가니까 결국 뇌의 1차 시각 피질 입장에서는 시야의 오른쪽 왼쪽이 교차되는 거죠. 즉 대척 지배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운동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감각이든 운동이든 다 이제 대척 지배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요거 얘기하려면 이제 자, 앞에 여기 지금 대척 지배되는 거 시각이 입력될 때 그리고 우리 앞에 봤었던 그죠? 언어 기능과 관련해서 좌반구에 이렇게 언어 중추가 편집되어 있다는 거.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요거 이게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관련해서 또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이 있어요. 분할뇌라는 게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split brain이에요. 좌반구와 우반구가 있는데 이 두 부위를 연결하는 부위가 있어요. 요 우리 제가 그림을 그거는 준비를 여기 있네 여기. 예. 지금 이 좌반구 우반구죠. 그걸 요렇게 나눴어. 요렇게 나눴어요. 여기 이마 쪽에 뒤통수 나누면은 이 부위들은 사실 잘린 게 아니라 겹쳐진 부위가 그냥 이게 나눠진 걸로 보이죠. 육안으로. 근데 이 손에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뇌 줄기를 이루는 부분인데 여기 브레인스템 나왔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들 뇌 줄기와 그 주변 부위 손을 포함해서 이 부분들은 실제 절단됐어요. 절단됐는데 이 중에 요 부분 지웠다 하죠. 예, 이 부분이 바로 오른쪽 뇌와 왼쪽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축삭이 서로 왔다 갔다 건너가는 부위들이에요. 요게 바로 축삭들로 이루어진 부위죠. 오른쪽 뇌와 왼쪽 뇌의 신경세포로부터 반대쪽으로 건너가는 축삭들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요 부분 이름이 코퍼스 칼로섬 해서 이게 뇌들보 또는 뇌량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뇌들보 뇌량이 잘린 경우를 바로 분할뇌라 해요. 분할뇌 또는 분리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스플릿 브레인인데 이게 바로 뇌량이 절단된 경우예요. 앞에서 오늘 예전에 간질이라 불렀던 즉 뇌전증에 대해서 얘기했죠. 뇌전증. 뇌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신경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전기신호를 만들어낼 때 활동할 때 그것이 뇌전증의 원인이 된다 했는데 그것이 아주 국소적인 부위일 때는 아까 앞에 얘기했던 수술해서 제거하든지 아니면 뭐 수술하기 적당하지 않는 부치라든지 뭐 또 더 좋은 치료법으로 이제 약물을 먹는다든지 해서 이걸 이렇게 치료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넓은 부위에 아니면 여러 부위에 이렇게 뇌전증에 해당하는 비정상적인 신경세포 활동이 일어나면은 결국 그 전기신호가 시냅스를 거쳐서 다음 세포를 활동시켜 해서 점점 마른 들판에 불길 번지듯이 이렇게 돼서는 뇌량을 통해서 그죠? 비정상적인 신경세포의 활성이 일어나지 않는 쪽까지도 여기에 이제 막 활동을 일으킨다면은 비정상 활동을 일으킨다면은 뇌 전체가 그냥 난리법석이 돼요. 이래 되면 간질이 더 심하고 자주 일어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약을 쓰더라도 효과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정신외과술이라는 또 그런 그 명칭이 있는데 이 뇌량을 한번 잘라보자 해서 뇌량을 잘랐더니만 간질, 뇌전증이 훨씬 덜 빈번하고 덜 심각하고 약을 쓰니까 효과가 좋은 거예요. 많이 잘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뇌량을 자르는 것이 이거 정신치료에 정신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를 그죠? 결국 이제 뇌의 신경학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우리 이제 결국 뇌가 하는 기능이 곧 어떤 마음 기능이다, 마음이다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동일론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마음, 정신 기능상의 문제를 실리 수술로 결국 수술한다고 해서 물질적인 어떤 그런 구조, 피지컬한 어떤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만 치료가 된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외과술이라는.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아까 말씀드린 효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뇌과학자 중에 이제 소위 인지, 즉 달리하면 심리학자들이 이걸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이 분명히 뇌량이 있다는 것은, 그죠? 그 진화 과정 속에서 볼 때 기능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것은 이렇게까지, 그죠? 있을 리가 없고, 또 분명히 이게 무슨 기능을 할 텐데 그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러한 어떤 실험, 이건 바로 이제 실험 신경심리학, 그죠? 인지신경과학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스페시픽한 이제 예가 될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는 이 사람들 뇌량을 절단한, 즉 분리뇌 환자라고 부르는데, 분리뇌 환자에서는 차이를 전문가 아니면은 일상에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술이, 그죠? 간질만 획기적으로 낮추고, 그죠? 또는 치료하고 멀쩡해 보이니까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분리뇌 환자, 분리뇌의 경우에 이러한 실험법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기능상의 뭔가 차이를 나타라, 정상인과 다른 차이를 나타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뇌량이 잘렸어요. 분리뇌 환자예요. 좌우뇌가 잘렸어요. 딴 건 멀쩡해요. 그냥 뇌량만 잘렸기 때문에 좌뇌 우뇌에 들어간 정보를 서로 좌뇌 우뇌가 교환하지를 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한다면 이분한테 앞에 이렇게 스크린을 두고 요 점에다가, 검은 점에다가 딱 눈을 초점하고 계세요. 검은 점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한 다음에 앞에 보는 것을, 이 장면을 한번 찰칵 보여줘요. 찰칵 보여줘요. 왜 찰칵 보여주냐면은, 오랫동안 보여주면 이분이 눈동자를 굴리거나 머리를 돌려서 이쪽 저쪽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스크린하고 나 사이에다가 이런 막을 둬가지고, 그죠? 막을 둬서 여기에다가는 지금 보여준 닭발, 이쪽에는 설경, 눈 오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건 뭐 눈을 골려도, 그죠? 반대편으로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어쨌든 막을 하든 뭐 이것처럼 까만 점을 주시하세요 한 다음에 찰칵 보여줘요. 보여준 다음에 이 사람한테 물어요. 당신은 무엇을 봤습니까? 즉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의식화시켜서, 그리고 말로, 아니면, 그죠?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앞에 보여주는 것처럼 본 것에 해당하는 카드를 고른다는 얘기는 자기의 경험을 의식화시킬 수 있고 언어화할 수 있다는 거죠. 내적으로든 바깥으로 뭐 말이든 소리든 글이든 간에.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봐요. 무엇을 봤습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은 뭘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찰칵 보여주더라 보면 닭발과 눈 오는 장면에 뭐 집, 자동차, 눈사람을 봤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면 뭐 닭발을 봤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대척 지배. 그죠? 반을 나눠서, 여기 주시하라 했으니까 반을 나눠서 우시하는 왼쪽 뇌, 좌시하는 오른쪽 뇌. 그래서 이 머리 안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그죠? 이 좌측 장면, 우측 장면이 좌시야, 우시야가 어느 쪽 뇌에 투사됐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여기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그림에. 자, 우리 앞에 봤던 내용 가지고 지금 다, 그죠? 그걸 바탕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요. 그게 표시된 거. 근데 이분한테 물어보면 무엇을 봤습니까? 하면은 의식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좌뇌에 본 것밖에. 그래서 우뇌가 하는 경험은 의식적인 수준에 다다르지 않는다. 그게 비의식적 수준에 처리되고, 그것이 뇌량을 통해서 좌뇌로 옮겨질 때 좌뇌가 그것을 의식화시켜서 내가 바로 한 경험이다라고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뇌량이 잘렸기 때문에, 그죠? 좌뇌에 입력된 정보만, 좌뇌 홀로만이, 그죠? 좌뇌에 주어진 정보만 인식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하면 닭발을 봤다고. 그러면 당신이 본 것을 오른손으로 골라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손은 뭐 왼쪽 뇌의 지배를 받으니까 오른손으로 본 것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요. 닭대가리 골라요. 여기는 잔디깎기, 이거는 낙엽 긁어 모으는 갈코리, 이거는 갈쿠리 맞습니까? 뭐 표준말이 맞습니까? 어쨌든 갈쿠리, 이거는 눈삽, 그리고 이런 괭이, 이거는 사과, 이거는 토스트 망치예요. 이걸 골라요. 이걸 왜 골랐습니까? 하면 닭발을 봤으니까 그에 관련된 그림은 닭대가리, 닭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다 자기 한 경험을, 그죠? 의식화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당신이 본 것을 왼손으로 골라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왼손은 어느 뇌에 지배를 받습니까? 오른쪽 뇌에 지배를 받죠. 오른쪽 뇌는 뭐가 투사됐죠? 왼쪽 시야 장면이 투사됐단 말이에요. 왼쪽 장면에 해당하는 것은 이 중에 눈삽이에요.
눈삽을 골라요. 그럼 실험자가 물어요. 당신 왜 눈삽 골랐죠? 하면은 본인이 몰라요. 자기가 왜 눈삽을 골랐는지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실험자가 당신이 왼손을 지금 고르지 않았습니까? 골랐으니까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행동에 왼손으로 눈살을 고는 행동의 원인, 코즈가 아니라, 그죠? 자기가 이 행동을 왜 했는지 자기 스스로 인트로스펙션, 유추하는 이유, 리전을 얘기를 해보래요. 하면은 이 사람은 제가 눈삽 고른 게 이 닭똥을 치우려고 눈삽을 골랐습니다. 라고 이유를 얘기를 해요. 뭡니까? 실제와 다른 이유를 대죠. 이때 이유를 대는 것은 어느 뇌가 하냐면은 왼쪽 뇌가 해요. 그죠? 왼쪽 뇌는 아까 의식할 수 있고, 자기가 이미 한 행동,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통념상 또는 이 상황상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의식화하는 좌반구가 해요. 그래서 좌반구가 이유를 대요. 근데 이 이유가 뭐예요? 실제와는 다르죠? 실제와 다른 신념이나 그런 생각을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 망상이라고, 딜루전이라는데 망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극단적이지만, 어떻게 이런 개념, 실제와 다른 생각이나 신념이라는 이런 개념 정의를 보자면은 이 사람이 얘기한 이유는 망상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이런 식으로 실제와 다른 이런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작화라 그래요. 작화. 즉 이야기 짓기, 달리 얘기하면 거짓말 하는 거죠. 우리 대통령 연설할 때도 거짓말 했었는데, 그래서 이 왼쪽 뇌를 거짓말쟁이 뇌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쟁이 뇌. 아까 앞 시간에 거짓말이란 것들과 관련해서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서 니체 얘기도 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 제가 나름대로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왼쪽 뇌를 별명이 거짓말쟁이 뇌라 그래요. 이 작화를 해요. 이걸 confabulation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왼쪽 뇌는 이렇게 작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모르는 우반구, 비의식 수준에서의 자아가 있고, 좌반구, 내가 아는 자아가 있다. 오히려 우반구의 자아가 더 실제적이다. 외부 대상과의 관계나 자기 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더 실제적이고, 좌반구는 뭔가 상황에 맞게끔 이유를 만들어내는, 꾸며내는 그러한 자아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자아고, 이 좌반구는, 그죠? 아까 진화적 효율성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기만, 이런 부분하고 또 관련되고, 그죠? 우리의 내러티브, 서사적 자아 얘기했었는데, 그거하고도 또 관련되는 왼쪽의 좌반구와 관련된 자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뇌과학자들은 지금 자아가, 이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지만, 뇌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아가 두 개뿐이냐, 수십 개다. 수십 개도 될 수 있다. 또 수십 개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차원의 자아를 얘기하고, 우리 앞 시간에 몇 차 시전에 애닐 세스의 그런 고무손 착각에서 테드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자아가 한 4-5가지 있었죠. 신체적 자아, 그죠? 주체적 자아, 그리고 의식적 자아, 쭉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자아를 한 5가지 구별했는데, 이 경우에는 대표적 분할류 환자를 통해서 2가지 자아를 얘기한 거죠. 이것이 좀 더 실제적인 자아, 현실에 맞아요. 그래서 이 자아가 닭대가리를, 죄송해요. 이 자아, 즉 오른반구에 있는 이 자아가 왼손으로 눈삽을 고른 것은 이 눈 오는 장면을 봤다라는 이 장면에 대한 실제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눈삽 고른 것은 눈 오는 장면을 본 오른쪽 뇌의 자아의 행동에 대한 원인이 되고, 왼쪽 뇌가 이 눈삽 고른 데 대해서 닭똥 치우기 위해서 골랐다라고 얘기하는 왼쪽 뇌의 자아가 만들어낸 이 작화는 자기 행동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게 여기지냐 하면은 두 개의 자아, 내가 아는 자아와 내 스스로 아는 자아와 내 스스로 아는 자아와 모르는 자아가 있다. 이것도 흥미롭지만,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대통령 연설에서도 이제 정상인의 경우에 정신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을 얘기했는데, 이 경우에 정상인의 경우에 어떠냐, 정상인의 경우에도 빙산의 일각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죠?
바로 앞차시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그 부분이 그죠? 과대 확장되거나 과소 확장되어서 즉 실제가 아닌 우리 스스로 속이고 속기도 하고 작화된다고 했는데 정상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의 원인이라고 여기지는 것은 실제 원인이 아니라 이유라는 거죠. reason. 즉 뭐 왼쪽 뇌의 작화, 거짓말쟁이 뇌의 기능으로 해서 이 빙산, 수면 위에 떠오른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정상인에게 있어서도 다 작화에 해당하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상인의 말이 되었든 글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그 안에 있는 원인이 해당하는 요소. 그죠? 자기 스스로가 되었던 남이 되었던 보여지기에 의식적이라는 부분, 언어적인 부분보다는 비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부분, 이 부분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요 행동이나 사고상에 나타나는 그런 비의식적으로 숨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의 사고나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원인을 더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행동에 대한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찾아내는 소위 내성법이라 얘기하는데 내성법. 인트로스펙션이라 그러는데 인트로 안으로 스펙트 보다 안으로 스스로 자기가 들여다보는 결국 이건 뭐냐 의식을 통해서 의식할 수 있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내 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는 거다. 내관법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내 스스로 들여다볼 때는 의식을 통해서 들여볼 텐데 의식할 수 있는 거는 의식할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이 내성법에 의해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지라는 것은 이유밖에 모른다는 거죠. 실제 작화된 거짓말의 내용을 아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행동의 진정한 원인을 알려면은 바로 이 무의식적 부분이 의식상에 나타나는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그 진정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앞서 대통령 연설 얘기를 하면서 그죠? 그 두 경우의 언어와 관련된 장애 그리고 그 중간이랄까요? 거기에 그 정상인들이 보여주는 반응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그죠? 결국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정상인에게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바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제 반복한 거예요. 오케이. 너무 지저분하군요. 자, 다시 또. 자, 이 슬라이드는 다 봤고요. 밑에 읽어볼까요? 서로 다른 방구에 각기 다른 인지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 왼쪽 방구에 보여준 것, 닭발과 어울리는 것은 왼쪽 방구가 선택하도록 요청했으며 또한 오른쪽 방구에 보여준 것, 눈이 내린 풍경과 어울리는 것은 오른쪽 방구가 선택하도록 요청했다. 각 방구가 반응한 것에 대해서 피험자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 보도록 요청했다. 얘기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생략을 하죠. 요거는 또 뭐 그 전체적인 지각, 윤각 이런 것과 관련됐는데 이것도 분할내 환자가 그린 그림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보고 베끼는 거예요. 왼손으로 보고 베낄 때, 즉 왼손으로 보고 베낀다는 얘기는 우방구가 지금 관여한다는 얘기고 오른손으로 보고 베낀다는 좌방구가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좌방구 같은 경우는 3차원 공간상의 표현이 안 되죠. 뭐 얘기 안 한다는 건 지금 또 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좌방구는 3차원상의 표현이 안 되죠. 우방구는 뭐예요? 지금 3차원상의 표현이 다 되죠. 그림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의기능 우방구 기능 편제와 그리고 시각기 두 경로 얘기할 때 어떻게 경로가 공간 정보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다 하는 거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경로는 망막에서의 광수용기가 자, 이게 이제 광수용기를 표현한 겁니다. 광수용기가 신경절 세포 하나로 쭉 수렴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지각하는 데 관련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간상의 전체적인 윤곽 그리고 어떻게 경로는 어디 가죠? 두정엽 쪽으로 가죠. 두정엽에는
두정엽에는 뭐 1차 체감각 피질과 또 그 주변에 2차 체감각 피질에서 우리 신체에 대한 감각도 처려요. 이렇게 해서 주의, 우방구, 그리고 어떻게 경로는 어디 이런 수렴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에 특화되어 있는 이러한 신경적 연결은 과 관련된 어떻게 경로는 어디 우방구 쪽으로, 제가 지금 이거 지금 좌방구를 그려놨는데 우방구 그리죠 그럼. 자, 오른손잡이라 우방구 쪽으로 더욱더 어떻게 경로는 치우쳐져 있어요. 어떻게 경로도 좌방구보다는 우방구 쪽에 더 편제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방구가 주위에 또 편제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경로와 인접해 있는 이 두정엽 부위는 내 신체에 대한 감각들을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통합되어서 3차원 공간 안에서 나의 위치와 상대적인 대상의 위치뿐만 아니라 상대의 이런 3차원 공간을 표현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내형 인간, 좌내형 인간 얘기할 때 그런 요러한 그 공간 지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자, 분할내 환자가 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죠? 뭐 똑같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그리겠죠. 만약에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쓰는 게 좀 어색하겠지만 어쨌든 다 제대로 표현하는데, 이 경우에는 뇌량이 잘렸는데 좌방구, 우방구 기능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거 완전히 그냥 평면이죠. 3차원 공간 표현이 되지 않죠. 다 앞에 배웠던 걸 지금 다 통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뇌량이 절단된 분할내 환자의 경우 우방구의 경험을 좌방구가 알지 못한다. 네, 따라서 좌방구는 우방구의 경험에 대해 실제와는 다른 이야기를 꾸며내게 되는데 이를 작화라고 한다. 분할뇌의 경우를 통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자각할 수 없는 자아와 그렇지 않은 자각할 수 있는 자아와 그렇지 않은 자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면서 정상인에게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